안녕하세요.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유럽이 대량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유럽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독일 같은 나라는 전장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전차를 만드는 나라인데 왜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천년을 넘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유럽은 정말 피해 대륙이었어요.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냉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순간을 정말로 역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냉전이 끝나자마자 유럽 각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군대의 규모를 대폭 줄였어요. 전차 공장, 포 공장, 총을 만드는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건물까지 철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사비를 어디로 돌렸을까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대신 대화다라는 말이 유럽 사회의 상식이 되었어요.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유럽인들은 전쟁이라는 게 역사에 묻혀버린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처럼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새벽, 그 믿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유럽의 한복판에서 21세기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실히 무기가 필요했어요. 탱크, 포, 전투기,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도와주려고 했죠.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예가 독일입니다. 독일을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뭐라고 불릴까요? 전차의 종주국, 탱크의 나라.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현대까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독일 전차라고 하면 최고의 성능, 최고의 품질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한 해에 만들 수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50대입니다. 고작 50대예요. 게다가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5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주문하고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2년 뒤에 탱크를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빠진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3년 뒤에 의족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도 영국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유럽 전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평화를 믿으면서 방위산업을 축소했던 결과가 이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무기 없다.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감지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서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러시아.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이건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폴란드 지도자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침략당하면 누가 지켜줄까? 그래서 폴란드의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거사를 꾸민 거죠. 일반적인 외교적 절차나 관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찾아라.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폴란드의 군사 담당자들은 세계 무기 시장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바쁘고 유럽은 못 만드는데 그때 폴란드의 시선이 뜻밖의 나라로 향합니다. 멀리 동쪽 끝, 아시아에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상황을 봅시다. 유럽은 냉전이 끝나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냉전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을 넘어 북쪽에는 여전히 있어요.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대가. 그래서 한국은 결코 군축을 할 수 없었어요. 유럽처럼 방위산업을 축소할 수도 없었고 생산 라인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이상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했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모두 지금도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사이렌 팩토리 같은 규모의 방위산업 단지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방위산업 근로자들은 30년, 4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기술과 경험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기계는 녹슬지 않았고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한국은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준비해온 거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준비해온 그 시간이 2022년에 갑자기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정학적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준비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 무기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먼저 숫자로 비교해 봅시다. 한국의 K2 전차를 보세요. K2 전차는 한 해에 12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요. 독일의 2배가 넘죠. 그리고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200억 원대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500억 원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싸요.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전차가 독일 전차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더 나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도 성능도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에 첫 번째 전차를 받았을까요? 불과 3개월이에요. 3개월. 비교해보세요. 만약 폴란드가 독일과 거래했다면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3개월과 2에서 3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3개월이면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전장의 논리는 간단해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전쟁이 끝난 뒤에 도착하면 소용없어요. 마치 화염을 쌓인 비타민을 전사일에 주는 것처럼요. 한국의 무기는 지금 당장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핵심 이유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었던 거예요. 폴란드의 선택은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퍼지자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이게 한국이 유럽에 팔기로 한 무기의 주요 항목들이에요. 계약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총 20조 원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20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장소예요. 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유럽 방위 산업의 심장부, 바로 독일의 홈그라운드에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유럽의 방위 산업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주도해왔어요. 이들은 세계 무기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나타나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따낸 거예요. 유럽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분석가들은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한국이 뭐가 뭔데? 우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 아니었어요. 이건 국제 정치, 국제 안보의 판도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던 거죠. 그로 나서 얼마 뒤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이례적인 발언을 하게 돼요. 이 발언은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국제 외교에서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에요. 마크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 국가들은 제발 한국 무기를 그만 사라. 강한 말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네 집에 자꾸 놀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의 속뜻이에요. 이건 불평이 아니라 위기 선언이었어요. 마크롱과 유럽 지도자들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방위 산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시장을 잃고 있다.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수십 년간 유럽이 쌓아온 방위 산업의 주도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역이 유럽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한국이 엄청난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마크롱의 발언은 겉으로는 불만이지만 속으로는 절박함이었던 거죠.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 유럽은 깨달았어요. 평화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걸.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얻고 있다는 걸.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이건 한국이 잘났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 현실을 외면했는지 아니면 현실을 견뎌냈는지의 차이.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건 바람직한 태도였을 수도 있어요. 평화를 바라고 군축을 하고 복지에 투자하는 것. 그건 인류의 진보를 향한 노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휴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바랄 수는 있어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준비했어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축적했어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겨요. 평화를 준비하지 못한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고 전쟁을 대비한 한국이 갑자기 도움이 되게 된 거예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한국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결코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전쟁의 법칙은 냉정해요. 전쟁은 원하지 않아도 준비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지금 한국 무기를 사야만 했던 진짜 이유예요. 어떠셨나요? 전 세계의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지셨나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관점의 국제 뉴스 분석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큰 힘이 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